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을 눈앞에 두고 다시 한번 이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재부각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약간 다시 불안한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되면서 중국이 시간 벌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또 다른 스캔들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중국의 이야기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미스 신라젠 효과에 바이오주 박 터졌네. 네, 상한가가 신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HLB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많이 힘들어하셨던 그런 분들이 상한가 잔치를 또 보고 있는 모습인데, 또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 바이오주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상승세를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들을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 세력과 검은 돈을 판별할 수 있는 공시 강화 조치를 거래소에 취할 것이다 라는 금감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자본 M&A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자본 M&A는 무엇인지, 또 어떤 식으로 공시가 강화가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시장이 점점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무언가 조금씩 더 확실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계속 안개 속을 걸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면서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일단 뭐 만기가 우리나라도 10일날 진행이 되고 있고, 또 10월 10일은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그 즈음에서 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일단 좀 관망해보자. 뭔가 강하게 상승한다거나 또는 하락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방향성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 대해서 아주 크게 부담감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실 건 아니지만, 어쨌건 이제 불안정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 하락 출발했죠. 미국 증시가 무역 협상이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하락 출발하고 나서 다시 장중에 상승세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가 막 이런 혼조 양상을 보이는 모습인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중국 쪽의 입장이 약간 뜨뜻미지근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의 이제 그 대표라고 해야 되겠죠. 고위급 회담의 대표가 이제 류허 중국 부총리인데, 사실은 이제 이 무역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제 류허 부총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류허 부총리가 이번 협상에서 산업 통상 정책과 관련한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 자국 협상단의 관료들에게 말했다.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외신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이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류허 부총리의 이런 발언,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라면 중국은 무언가 다른 속셈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국이 민감한 구조적 이슈, 즉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그 외 기술 이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내지 않겠다. 그냥 뭐 물건을 좀 조금 더 확대한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만 하겠다. 즉 스몰 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그 미국 측 입장은 변화가 없어요.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강요, 관세, 이 모든 이슈를 아우르는 좋은 합의여야지만이 합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기존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고수하고 있고, 또 미국이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하는 이야기는 중국이 먼저 협상하기를 원했다. 그러면 그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미국과 입장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협상이 진행되어 봐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깜짝 놀랄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이제 미국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무언가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럴 것인가라는 약간의 의문도 우리가 좀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경제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유로존 쪽에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에서 이렇게 중국이 갑자기 태도를 조금 바꾼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한 그런 추가 고발자가 나왔다고 해요. 즉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게 아니죠. 그냥 어떤 상황이냐면 트럼프의 그 탄핵과 관련된 부분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협박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패 의혹을 조사하도록 뭐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발자가 한 명 나온 건데 지난번에 고발했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전해 들었다. 나도 들은 이야기다. 이런 식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녹취록을 미리 공개하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번에 두 번째 고발자가 또 나타났는데 이 두 번째 고발자는 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직접적으로 청취를 했거나 통화 녹취록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전화 통화를 이미 공개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그 이슈를 자아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탄핵 조사 과정에서 추가 내부 고발자들이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다거나 또는 증언을 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어떤 신원 안전 보장, 신변 안전 보장을 이제 모든 그 뭐 법 안에서 이제 그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뭐 한결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간접 정보를 가지고 있다. 네, 내부 고발자도 계속 나와라. 나는 괜찮다. 나는 끄떡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난 자신 있다. 왜? 사실은 지금 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압박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깔 거 다 깠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그 트럼프를 탄핵할 만한 그런 건수가 많지 않다는 생각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실제로 그 이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압박했다, 네, 뭔가 위협을 가했다 그런 식의 내용이 결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결정적인 이유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는 포인트만 있다라면 공화당이 상원에 앉아 있는 한 탄핵에 대한 부분들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고서 조금 시간을 좀 끌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10월 10일 날 고위급 회담인데 그것을 이제 그냥 제2의 내부 고발자 거기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짧은 기간 내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10월 10일 날 그냥 뜨뜻미지근한 협상을 해버렸다. 그러면 중국은 관세를 추가적으로 얻어맞게 될 텐데 사실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도박 같은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감한 부분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미국이 이 민감한 부분을 논의하지 않았을 경우에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요. 왜? 너희들이 농산물 사는 거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중국이 이러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모습으로 다시 올라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근데 이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결정적으로 딱 튀어나오는 그런 재료가 아닌 이상은 시장에서 그렇게 힘을 쓸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입장도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생각하겠다. 네, 그래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일단 불안정 때문에 주가가 약간 변동을 겪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혼조 양상이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부담은 없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아까도 잠깐 중간에 말씀했지만은, 뭐, 유럽 쪽에서 경제적인 어떤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 또 주 후반에, 물가 지수가 발표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금리 인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형성될 수 있는 이번 주 후반부에 나타날 수 있는 이 모든 재료들이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조금 결정해주는 그런 모습들, 투자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까지는 조금 답답한 형태의 모습 유지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두 번째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바이오 이야기 해야 되겠죠. 바이오 쪽의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굉장히 가장 좀 재미있게 또 관심있게 보시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까지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야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어제 돈비나에서도 제가 HLB를 임상 뭐 둘 다 이제 뭐 다 임상에 대한 얘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헬릭스미스의 임상 3-1B를 HLB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뭐 바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헬릭스미스하고 신라젠이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HLB가 시총 2위권에 등락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게 되는데 헬릭스미스가 이제 임상 3-1B라는 것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릭스미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엔젠시스라는 당뇨병성 신경병 뭐 이름 되게 어려워요. 이 치료제 후보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엔젠시스 이게 후보 물질을 봐야 되겠죠. 치료제가 아직 아니니까. 이 3상에 대한 2차 실험 결과가 안정성과 유효성을 모두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헬릭스미스가 그때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임상 3상을 할 때 약이 서로 뒤섞였다. 그래가지고 오염되었다. 그래서 이게 임상 3상에 대한 부담감을 이제 정확성을 줄 수가 없다. 신뢰도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실패로 이제 이야기가 돼서 하한가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온 거죠. 3-1B라는 것은 임상을 진행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이 엔젠시스를 투여하고 그 상황을 지켜본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안정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왔다. 효과를 입증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어떻게 될지는 네 아직 모르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자체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할런지는 잘은 모릅니다. 왜냐면 이제 3상에 대한 1차 결과가 서로 이제 섞이면서 오염되었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자체 결과를 통해서 성장 이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 그런다면 그동안 이제 주가가 하락했었던 부분들을 다시 상승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긍정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된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나와지게 된다라면 의미가 부여되게 된다라면 바이오 업계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 신뢰도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올려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왜 상한가를 갔느냐? 블랙락 펀드가 이제 지분을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임상에서의 어떤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는 간암으로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신장암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15만 원대에 진입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장암 완치 환자에 대한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를 빵 하고 진입했었던 그 내용들. 근데 지금은 이제 대장암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여기서 이제 블랙락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물론 많은 비중을 더 추가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블랙락이 뭐 하려고 단순 투자의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뭐 대장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 팩사백이라는 것이 간암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간암으로 출발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간암에 대한 임상은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호재가 없는 상태인데 그냥 다 같이 시류를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헬릭스미스라든지 또는 HLB라든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요.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단기적 반등의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런 불안정한 요소들이 다 해소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다 바이오로 통합이 되면서 뭔가 희석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HLB 같은 경우도 뭐 강하게 상승세를 올라서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뭐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이 이제 다 해소가 된 상태에서 이미 하락한 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서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HLB도 긍정적으로 또 헬릭스미스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거고요. 다만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만 조금 우리가 한 발자국 좀 다른 성격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다 같이 올라왔지만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감원에서 지금 공시 강화에 대한 이야기, 작전 세력을 걸러내겠다, 뭐 검은 돈을 판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작전 세력이 낀 무자본 인수합병 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가늠할 수 있는 정보가 개미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충실히 제공된다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M&A와 관련돼서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 M&A와 협의돼서 기업의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시를 할 때 자기 자금이냐 차입금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지금 공시가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나 A라는 기업을 사고 싶어요라고 해서 이제 딱 그 M&A에 대한 어떤 의사를 내비쳤을 때 거기에 대한 공시가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M&A 인수전에 뛰어든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었는지 아니면 빌려서 가지고 온 돈이었는지 이것은 지금 공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 자금인지 차입금이었는지 요걸 가지고서 이제 딱 구분만 짓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요것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 자금과 차입금에 대한 규모를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즉 자기 자금이 100만 원이고 차입금이 1억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차입금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 빌렸는지, 그 다음에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또 담보는 무엇을 잡혔는지 이런 식으로 차입금에 대한 어떤 세부 내역들을 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깐깐하게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그 차입금의 성격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입금의 성격을 알게 된다라면 언제까지고 무엇을 담보로 했고 이것이 뭐 믿을 만한 것이고 어쩐 것이고 이런 것들을 대충 알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약간은 좀 투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이게 근데 이런 어떤 작전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무자본 M&A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A라는 것은 이제 자본을 가지고 하는 거긴 한데 무자본 M&A라는 것은 그냥 자기 돈은 하나도 없는 거고 다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 무자본 M&A 같은 경우는 작전 세력들이 자기 자본을 전혀 들여지지 않고 사채 이런 그냥 빌린 돈을 가지고서 남의 돈을 가지고서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다시 빌려서 인수대금을 치르는 이거는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아요. 즉 예를 들어서 기업을 인수하는데 만약에 1억 원이 든다. 그러면 1억 원을 다른 데서 빌린 다음에 일단은 그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을 담보로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갚아버리는 거. 그 다음에 주가를 띄운 다음에 거기에서
수익을 챙기는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작전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무자본 M&A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물론 이건 불법은 아니에요. 네, 법으로 그냥 M&A 뭐 남의 돈 빌려갖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자본 M&A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이게 시세 조정이라든지 또는 횡령 이게 막 빌린 다음에 그냥 들고 튀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금감원이요. 공시를 강화한다 해가지고 뭐 차입 물론 이제 차입금을 어디서 빌렸는지 이제 사채업자였는지 아니면 은행에서 빌린 건지 아니면 뭘 담보로 했는지 이런 것들은 현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금감원의 이야기인데 과연 네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 작전 세력들을 걸러내는데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공시 시점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약간의 딜레이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조작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5일 안에 공시를 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5일 안에 공시한다면 5일 동안에 이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5일 동안에 시세를 조작해 놓고 주가 요즘에 띄우면은 5일이면 충분하거든요. 2배 이상 띄우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뭔가 보완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뭔가 조금 더 투명한 그런 그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 법으로 정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이 투명해지긴 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냥 상한가도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작전, 뭐 루보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뭐 루보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없이 그냥 몇 날 며칠 올라간 거지만은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명성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를 한 10대빵씩 한 달 내내 쳐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어떤 그 조작이 분명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뭔지도 모르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게 딱딱 끊어주잖아요. 경고 딱지 이런 거 붙이면서 딱딱 끊어주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이 좀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느낌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뭐 공매도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이런 작전 세력에 대해서 완전히 허위 공시, 뭐 횡령 이런 거에 비해서 완전히 좀 뭐라 그럴까요? 자유롭지 못하다,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좀 보셔야 되겠죠. 조금 더 시장이 노력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안정된 그런 투자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미중 무역 협상의 불안감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으로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다. 근데 이것은 이제 주 후반부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속될 만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와 신라젠 효과에 바이오주가 박 터졌네. 네.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다. HLB, 헬릭스미스 다 좋은 소식들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신라젠 같은 경우는 뭔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 같이 올라가는 바이오주 중에서도 다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그 올라가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쳐다봐야 되는 시각은 조금 달라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작전 세력과 거분도를 판별하는 그런 공시 강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내용이라서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런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값이 비싸지만 그 가치를 생각하면 비싼 것도 아니면서 성장 속도가 빠른 주식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 왜냐하면 그런 주식이 시장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네, 값은 비싸지만 가치를 생각하면 비싼 것도 아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도 빠른 주식들은 시장이 상승할 때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주식이다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잘 참고해서 또 투자의 하나의 어떤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